저희가 초대교회 선교 전략과 켈트 선교 운동의 선교 전략을 이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보고마 운동, 동방교회, 아까 다른철 선교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동방교회 선교 전략, 또 프란시스의 선교 운동이 주는 그 선교 운동에서 보는 또 선교 전략의 교훈, 또 예수의 선교 전략, 그리고 종교개혁가의 선교 운동, 또 경건주의 모라비안 선교 운동의 선교 전략, 청교도 운동과 또 외설 형제들, 신앙 선교 단체들을 통한 선교 운동, 그리고 교회 성장 학파의 선교 전략과 지난주 미전도 족속에 대한 선교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전문직 선교 전략과 비거주 선교 전략, 그리고 한나라 제자와 선교 전략, 그리고 도시 선교 운동의 선교 전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나타난 선교 전략을 초대 한국 교회사를 중점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교회 성장 운동과 미전도 족속 선교 운동이 이제 세계의 어떤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교회의 선교적인 당위성과 시급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일깨움을 줬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또한 정치적인 어떤 실체로서의 나라들에 대한 어떤 복음 전파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전도 족속이 의미하는 사람의 한 어떤 단위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는 아주 멀고 먼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언어와 문화, 사회 구조 가운데 살고 있는 12,000 여족소. 이게 책 자체가 이제 1990년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 하면 7,400 여족이 지금 미전도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어로 기록된 문자로서의 성경 번역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착교회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세계 복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복음화율이 2% 미만으로 저희들이 보는 이 미전도 종족이 7,400여 개의 종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42%나 차지하고 또 대략 우리가 수치로 따진다면 한 32억 명의 인구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슬림들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토착 종교 부족, 힌두교, 불교 순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김성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선교 학자들이 설정한 각 족속에 최소한 하나의 토착교회라도 세워야 한다는 이런 복음화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세계 3분의 2 지역 중에서 아시아에 속한 교회로서 아시아 복음의 어떤 선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에는 최소한 어떤 아주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존재하고 있고 타문화권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세계 어떤 3분의 2 지역들이 어떤 대다수의 나라들이 법적으로 사실 공식적인 선교사 입국을 허락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만 또 제한적이고 문호는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2분의 3분의 2 지역들의 교회들은 이제 부흥이 되고 있고 제한된 상황이지만은 이제 자국 내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고 교회 성장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디 페이트 같은 경우는 선명의 MARC 즉 선교 고등 연구센터와 연계해서 세계 3분의 2 지역 교회들의 선교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나이지리아의 복음주의 선교회라든지 케냐의 어떤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또 콩고의 복음주의 교회 등이 한 8천여 명의 타문화권 선교사들을 이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권에는 남미 선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2,7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고 아시아권에는 인도의 어떤 인도, 미얀마, 필리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15,000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세계 3분의 2 지역의 선교 성장 비율을
이제 유럽 교회와 비교를 해서 2000년대에는 세계 3분의 2 지역의 선교사 비율이 세계 교회의 선교 세력 중에 55%를 점유하게 될 것을 그렇게 얘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요한난 같은 선교 지도자는 세계 3분의 2 지역에서 이러한 선교 성장을 근거로 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선교사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3분의 2 지역 교회 자체 내에서 현지인 선교사들을 발굴해서 후원해서 그리고 결국은 3분의 2 지역 복음을 도모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현재 유럽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미전도 족속 선교 운동이 타문화권 선교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세계에 있던 3분의 2 지역을 10분의 40창으로 묶어서 이제 선교의 시급성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이트가 조사한 이 세계 3분의 2 지역 안에서의 선교사 수치는 자국 내 문화권을 뛰어넘는 선교 운동인 것입니다. 이로 세계 3분의 2 지역 안에 몇 교회들을 제외하고서는 자국 내의 어떤 타문화권 선교에도 유럽 교회와 또한 국제적인 어떤 선교 단체에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정책에도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아시아나 아프리카 인종 중심의 문화나 어떤 복합적인 계층적인 사회구조 등의 어떤 자국 내 어느 특정한 종족교회가 타 종족을 복음화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도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세계 3분의 2 지역의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열악한 가운데 있고 지도자 자질에 있어서도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통계 수치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며 신학적인 내용들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세계 3분의 2 지역 내의 어떤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기에 어떤 충분 조건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대 교수님은 이제 요한난 같은 어떤 선교 지도자의 극단적인 견해는 피하고 세계 3분의 2 지역 상황에 맞는 어떤 절충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선교 전략 중에 미전도 족속 복음화 및 어떤 자민족 복음화를 목표로 하면서 개발되는 어떤 전문직이나 또 비거주의 전략들, 또 한나라 제조의 전략 등을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직 선교 전략입니다. 전문직 선교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자비랑 선교라는 말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윌슨 같은 경우는 자비랑이라는 뜻은 이제 스스로 재정 문제를 해결해서 선교하는 경우를 해석을 합니다. 윌슨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의한 전형적인 자비랑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자비랑 선교의 신뢰를 또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또 선교 운동이나 예수의 선교사들 활동, 또 식민지 시대의 어떤 동인도 회사의 사목 활동이나 독일 모라비안 선교 운동, 그리고 근대 선교의 또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어떤 선교 이르기까지 다 이제 자비랑 선교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성태 교수님은 이러한 윌슨의 자비랑 선교 개념 접근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리버트나 브란치 주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전형적인 미국인의 세계관인 개인주의 및 자율주의 역량이 자비랑 선교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바울의 자비랑 선교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따라서 어떤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비랑은 어떤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서 14절에 근거해서 바르게 해석되어질 필요성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교회가 선교를 후원하고 수행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바울이 교회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후원할 만한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조직 체계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성경적 교회의 성숙함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사도 시대의 개척적인 상황에서 자기 손으로 인하고 이제 남을 도움으로 해서 어떤 교회 모범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또 이방 세계에 세워진 선교적인 교회 성장과 어떤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또 뒷받침하고 또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또 동시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윌전의 자비장 선교 역사의 세계도 이제 문제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 교파 선교운동의 자비랑 선교는 부분적인 것이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 선교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 가톨릭에 속한 예수의 선교 활동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어떤 동인도에서의 사목 활동은 이제 영국이나 네덜란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국가교회와 정부가 연계된 상황에서 어떤 복합적인 동기로 사목을 파송한 어떤 선교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어떤 선교 운동의 자비랑 선교는 그 근거가 확실하지만 그렇지만은 또 모라비안 선교 운동은 교회 안에 교회라는 어떤 교회론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러한 자비랑의 개념에서는 신학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신앙 선교 운동이 활성화하는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많은 그런 자비랑 선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기억해야 될 부분은 결코 자비랑 선교가 신학적인 원리나 어떤 영구적인 원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비랑은 개척적인 상황이나 복음의 문이 닫혀서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특수한 형편에서 상황적으로 전략적으로 응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인정과 후원을 받아야 하고 또 성도의 교제와 협력 그리고 적절한 교회 또 위임된 선교기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자비량이 아닌 어떤 전문직 선교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문직 선교 전략은 법으로는 선교를 금하지만은 나라 형편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어떤 환영하면서 또 외부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교 현지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교 목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전문직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전문직이라는 것은 꼭 특정한 고도의 지성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은 각양의 수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직 선교사들은 반드시 공신력 있는 선교 기구나 교단 선교부에 훈련받고 인준을 받아 파송돼야 함이 또한 파송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문직 선교사들은 대개가 평신도들이지만 구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정의 어떤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또 선교 자체의 목표가 단순히 기술을 통한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또 말과 행실로 전함으로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개인 전도나 어떤 소수 인원들을 성경 공부시킬 수 있는 훈련이 요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역 수행 시에 어떤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나 선교 지도자와 연계해서 또 공동체적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직 선교사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깊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인격적인 성숙함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자세가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직 선교사의 사역은 또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 교두보를 확보하고 또 현지인들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런 아주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또 아시아 복음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문직 선교 전략을 활성화시키고 더욱 조직화시킬 필요성을 보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 선교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전문직 선교사인 알렌의 입국과 더불어서 의료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도 이제 교사의 신분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 최초의 타문화권 선교인 중국 산동 선교에도 세 사람의 어떤 의료 선교사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큰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 선교사로 인준된 이후에는 목회자 선교사와 다를 바 없는 어떤 적절한 후원과 감독, 선교 복지의 필요성이 보여집니다.
또 전문직 선교 전략은 단기 선교 사역과 응용해서 또 사용을 하면 또 선교에 큰 효율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 사역은 재정적인 측면이나 문화 적응 사역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기간으로 보통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있는 어떤 선교지 형평에 따라 어떤 자비량하거나 교회 후원을 받아서 현지에서 요청하는 분야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어떤 경제성과 본국 교회의 선교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어질 것입니다.